오늘부터 세금 보고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사상 최장 기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의 여파로 정상적인 소득세 신고와 환급 절차가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전투에서 완패했다는 평가 속에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의 포위망도 좁혀지는 등 고립무원에 빠졌습니다. 브라질에서 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째가 되는 가운데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 6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300여 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젯밤 북한예술단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공연 후에는 무대에 직접 올라 예술단을 격려하는 등 북중 우호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판 복면 가왕인 더 매스크드 싱어가 매회 1,000만 명이 넘는 시청자 수를 기록하며 인기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작진은 조만간 한국까지도 출연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침략전쟁을 곤란이라고 표현하며 물타기를 하는 등 그릇된 역사인식을 그대로 보여줬고 한국 관련 언급은 의도적으로 아예 통째로 뺐습니다. 하지만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해서는 관계 정상화, 신뢰 같은 단어를 사용한 아베 총리의 어제 시정연설은 경청하는 자국 의원들 사이에서도 응원과 야유가 교차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유력 당권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전당대회 출마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 파문으로 불거진 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이 자유한국당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대학 구조조정 사업 발언, 송원석 의원의 김천 문경간 철도 사업 발언 등이 모두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부설연구소가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 600일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60일은 아무 일정이 없었다면서 방콕 대통령, 혼밥 대통령 등으로 비난했습니다. 현역 공군 중령이 김앤장 로펌에 취업하기 위해서 민감한 군사자료를 유출시키다가 적발됐습니다. 김앤장 로펌이 이런 정보가 왜 필요했는지 주목됩니다. 중국이 한국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움에 대한 중국인들의 접속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명확한 설명도 없이 여러 외국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인터넷 만리장성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봉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승기선입니다. 2019년 1월 28일 월요일 위코리아 뉴스쇼입니다. 네, K타운 핫 이슈 시간입니다. 35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지난주 금요일 일단 멈췄습니다. 하지만 3주라는 이 제한적인 기간 내에 국경장벽 예산 합의를 해야만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그때까지 합의를 못하면 다시 연방정부 셧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정치적인 타격을 이번에 입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핫 이슈에서는 이 주제를 다루어 봅니다. 오늘 핫 이슈의 키워드는 3주간의 잠정 합의, 연방정부 셧다운은 다시 한번으로 정했습니다. 홍재식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연방정부 셧다운이 일단 지금은 끝난 상태입니다만은 이게 끝난 게 아니야. 맞습니까? 이거 제목 괜찮은데? 네,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야. 네. 이거 제목 괜찮은데요? 저 이거 얼떨결에 나온 건데. 오늘 그렇게 올릴게요. 끝난 게 아니다. 그럴까요? 네, 유튜브에 제목을 올리는 게 어떻게 올리냐에 따라서 이 들어오시는 조회수가 많이 다르죠? 예,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네. 저도 자극적이면 이제 자극적이지 않게 네. 좀 덜 자극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네. 이런 건 괜찮네요. 이런 거 괜찮습니까? 예, 끝난 게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단 지금 언론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게 낸시 펠로시의 압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완패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연방정부 셧다운 이후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일단 셧다운을 풀고 그 이슈가 된 국경장벽 예산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수 없다면서 57억 달러 규모의 장벽 예산을 승인해야 셧다운을 종료하겠다고 맞서고 있었던 상태였죠. 그러니까 35일이나 이어져 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연례교서를 갖겠다고 했지만 또 펠로시 의장은 Nope, you won't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세요 펠로시. 네, 그렇게 하원에는. 못한다. 네. 그래서 결국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을 밀었단 말이에요. 연기했죠.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셧다운 이제 한시적이지만 셧다운 종료가 합의된 것인데 따라서 이제 주요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완패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제 여성분이신데 아주 뭐 세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 한 번도 기가 눌리는 걸 못 보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이 두 손에 두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있는데 이 주머니 속에 넣은 손은 주먹을 쥐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무서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근데 더 네. 주목해 보셔야 될 게 네. 팍스 뉴스까지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경장벽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항복한 것처럼 지금 비춰지는 이 위기를 과연 모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방향의 팍스 뉴스 보도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이 팍스 기자를 향해서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까지는 가짜 뉴스까지라는 단어는 쓰진 않았지만 좀 더 이해하고 뉴스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점잖게 타이르는 모습도 네. 볼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크 뉴스라고 하면서 제일 미워하는 언론이 CNN. CNN이죠. 네. 네. 뭐 NBC나 CBS는 좀 중간 정도인데 네. 팍스 TV, 팍스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 쪽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조금씩 금이 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이나 진보 언론 쪽은 일단 그렇다 치고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팍스 뉴스까지도 이렇게 좀 우려를 표시했다는 것. 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정치적인 타격이다라는 얘기로 바꿀 수 있을 터인데 네. 백악관은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아직 좀 강경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합의한 3주 동안의 정부 운영 재개는 민주당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의 국경장벽을 빨리 마무리 지어서 국가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3주 동안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다시 셧다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경고죠. 네. 국가 비상사태 선포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빅 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의 발표입니다. 어제 나온 얘기인데요. 네. 물론 셧다운을 지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과정일 뿐이고 앞으로 그 도출될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자는 입장인데도 보수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이 항복했다라고 비난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빅 밀베인이 대행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발동되면 그 어떤 법안도 발효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셧다운으로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트럼프 대통령이 3주간의 셧다운 잠정 중단에 합의를 했을까라는 이제 좀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될 텐데 네. 일부 보수층은 에이 트럼프 이번에는 겁쟁이였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몰아붙이고 있는데 네. 본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쯤. 그러니까 여러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추려보면 일단 80만여 명의 연방 또는 관련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네. 항공관제사는 물론 보안 인력 또 IRS까지 결근 사태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네. 이게 12월 22일부터 셧다운이 시작됐잖아요. 네. 근데 60억 달러가 피해 규모가 좀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는 있는데요. 네. 근데 결국 그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지지층을 잃게 된다는 위기의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주가 넘어가면서 그 사태가 자신의 그림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요. 네. 어찌 보면 실망감도 좀 있을 법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면 민주당을 자기가 좀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일반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아무리 그 연방정부 근로자라 하지만 2주가 넘어가는 무급 근무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아, 그럼요. 이게 뭐 통장에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1년 정도 내가 월급을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를 좀 갖고 계시다면 뭐 충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네. 그달 벌어서 그달 페이먼 내고 그달 차 페이먼 내고 그달 살고 하는 네. 그런 분들에게는 2주에 페이를 못 받았다면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연방 공무원, 우리가 이제 연방 공무원 하면 그래도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멋있어 보이잖아요. 좀 있어 보이죠. 예. 그런데 이제 뭐 그들이 다 돈 많이 버는 직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2주 동안 페이첵을 못 받으니까 집에 있는 물건 들고 전당포 찾아가는 네, 사람들도 뭐 그런 굉장히 얘기 많았다면서요. 있었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어우 많이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죠 그들에게. 예, IRS나 뭐 저 연방 그 공항 보안이나 TSA들도 무급으로 좀 발렌티어를 해달라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뭐 네. 몇만 명씩 안 나오고 막 그랬죠. 네.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데 네. 지금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자신의 지지층도 정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고요. 네.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저는 뭐 트럼프 편이 아니지만 네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매번 계속 강력하게 밀고 나간다? 때로는 좀 전략적인 후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해석합니다. 일단 밀렸었던 임금들이 이제 3주간 이제 운영 재개되면서 이게 지불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근로자들 숨통이 좀 트여지겠죠.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준비를 해서 더 큰 카드를 들고 나오겠다는 거로 볼 수 있는데 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던가 아니면 자신이 그동안 트위터나 기자들에게 말했던 내용들을 실행에 옮기는 아주 초강수를 둘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보 전진을 위한 반보 또는 일보 후퇴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뭐 딜에서는 좀 노련하고 자타가 좀 공인하는 인사이긴 하니까 물론 예상되는 카드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과연 이제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수를 보는 것도 굉장히 뭐 말이 좀 어긋납니다만 좀 재미난 제목이긴 합니다. 네. 자, 지금 한 3주 동안 시간이 있을 이 동안에 말씀해 주신 대로 더 큰 카드를 준비한다거나 초강수, 예를 들어 비상사태 선포 같은 것을 준비한다거나 그런 거 말고 네. 힘 대 힘, 강대강 대결 말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 너희가 하원을 장악하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이번에 이 문제는 너희가 좀 받아들여줘. 그러면 내가 다음에 너희들 어떤 문제일 때 그거 받아줄게 하고 정치적으로 좀 타협하면 안 될까요? 이걸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 아, 트럼프 이걸 계속 대통령이 힘으로. 되게 이게 대입이 안 되는 그림이거든요. 지금 네, 지금 네.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을 봤을 때 네. 굉장히 대입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실무진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는 그래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주겠다라는 그런 그림을 짤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누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물론 안 어울려 보여요? 안 어울립니다. 사실 솔직히. 그러나 가능합니다. 왜냐면 트럼프 가능하죠. 대통령 예측 불허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 어울리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자, 여하튼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한 네. 그 리포트를 많이 했거든요. 네.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런 보도도 했거든요. 자, 저 승기선 앵커가 그 한국에서의 보도를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달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서 그야말로 고립무원 신세가 됐습니다. 연방정부가 일시 중단되는 이른바 셧다운 전투에서 완패했고 지지율도 취임 이후에 가장 낮습니다.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의 포위망도 좁혀졌습니다. JTBC의 보도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35일간의 셧다운 전투에서 완패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민주당에 밀렸다며 이같이 논평했습니다. 항공 대란 등을 막기 위해 3주간 한시적으로 연방 정부를 다시 연 것이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백기투항으로 기록됐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37%입니다. 셧다운 사태 전에 비해 4%포인트 떨어진 역대 최저치입니다. 지지층 결집은커녕 이탈로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해온 특검은 로저 스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스톤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비선 참모입니다. CNN은 스톤이 특검에 협력할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0년 대선판이 과열될 조짐입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재도전 가능성에 문을 닫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 샌더스 의원,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등도 출마 준비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정치 환경들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한국에서 보도한 내용도 사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 홍재식 기자가 좀 정리를 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입지가 일단 좀 좁아지는 분위기인 것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맞죠. 네, 지난 금요일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보도를 해드렸을 겁니다. 이 뮬러 특검이 트럼프의 측근인 로저 스톤을 전격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이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는 게요. 그러니까 러시아 게이트와 연관해서 힐러리 대선 당시 지난해 대선 당시 힐러리 후보의 이메일 공개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이 네. 킹메이커로 불리는 로저 스톤이어서 네. 그의 입을 지금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입에서 정말로 무슨 말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정말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입지 그 이상일 수도 있죠. 있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셧다운 이전과 큰 변동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의 변동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은 아직 공고한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만 이게 월스트리트저널하고 NBC 공동조사에서는 43% 같은 수치였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많이 낮지는 않네요. 43% 괜찮아요. 네, 근데 셧다운의 책임은 트럼프 대통령에 있다라는 여론은 한 절반 정도 있는 거고요. 네. 역시 지금 갈라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홍재식 기자의 이 핫 이슈 네. 이 프로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몇 %나 홍 기자를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저를요? 아, 저는 그거 생각 안 해봤는데요. 네, 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네, 이게 대통령도 한 나라의 대통령도 43%만 좋아하는 거잖아 지금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자체에 어떤 예. 그 결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제 네. 수치상을 저희가 너무 맹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용으로 이렇게 숫자를 좀 수치를 좀 보고 가시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네. 물론 오류 차이가 한 3%에서 5% 있는 정도의 보통 일반적인 그 여론조사긴 하지만 그냥 이렇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태를 바꿀 수 있는 소위 말하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날 D-Day가 언제예요? 2월 15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2월 15일이 3주간의 한시적인 연방정부 운영이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셧다운을 맞을지가 결정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안에 합의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합의가 안 되면 2월 15일이 끝나면 2월 16일부터 다시 이제 셧다운 사태로 가는 가능성이 큰데요. 근데 이게 표현이 조금 무리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싸우시는 거 아니에요? 왜? 아니 트럼프 대통령하고 펠로시 의장하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굉장히 기싸움을 심하게 하시는데 잠깐만요. 자, 이제 아니, 우리 이제 옛날로 돌아가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그러니까 남의 할머니 할아버지 말고 예.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막 티격태격 싸우세요. 엄청 기들이 그때? 세셔가지고 그때 누가 이길까라고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네. 야, 그 팽팽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 굉장히 피말리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적절한 예다. 근데 이게 이게 좀 무리는 좀 있어 보입니다만, 네. 그러니까 아무리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다고 하지만 결국 두 사람도 싸우면서 뭔가가 잘못되면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집안에 큰 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정말 이번에 살벌하게 싸우시는구나. 두 기둥이.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어렸을 때도 보면 할아버지가 막 큰 소리 치시면 그게 맞는 말씀 같고 또 할머니가 뭐 그게 아니고 말씀하시면 할머니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네. 형제들 자매들 입장에서 내 편 들어주는 할머니가 고마울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내 편 들어주는 할아버지가 고마울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정치적인 시각을 좀 대면 각자의 정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로서는 누구 편이냐를 떠나서 이제 이렇게 오래 싸우는 모습이 좀 보기 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그렇죠. 합니다. 옛날에도 예. 그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래 다투면 나중에는 싫더라고요. 아우 시끄러. 모르겠다. 그냥 네.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아버리는. 네, 그쵸. 외면당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원이 정치적으로 정쟁을 벌이는 것 이해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너무 장기적인 사태로 가면 정말 외면당하는 상황이 되니까 네.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으면 좋겠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수세에 몰리면 우리 홍재식 기자도 민감하잖아요. 네. 원래 트럼프 대통령 지지 아닙니다.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교묘하게 지지하면서 이렇게 떠보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반드시 뽑아야 된다, 지지한다라고는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지금 이 경우를 통해서 제가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까지는 기자로서 분석을 한 거고요. 네. 지금부터는 개인적으로 말해보세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심을 좀 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첫 번째가 기왕이면 이런 공세들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공세들이나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오는 정말 더 좋은 방향의 미국을 위한 것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권을 가져오기 위한 어떤 정쟁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는, 어찌 보면 미국 역사상 가장 창피한 대통령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만 왜요? 그러니까 언행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국제적인 지탄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반대급부를 통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정쟁으로 끝나서 지금보다 더 안 좋게, 요요 현상처럼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걱정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민법도 그렇고요. 너무 교과서적으로 말씀하신다. 아니요, 교과서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재선 여부를 떠나서 재선이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이민법과 의료, 금연 등 주요 부문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한번 좀 되고 다시 우리가 좀 베이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본 잣대를 좀 마련했으면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누누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키에 걸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주변에도 이게 가끔 이제 후배들과 술을 한잔 하면서도 항상 하는 얘기가,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면 아닌 외명을 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 후배들하고 이렇게 같이 소주 한잔하면서 이런 정치 얘기하고 국제 정세 얘기하고 그래요? 야, 아니요. 멋있다. 그냥 멋있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아닙니다. 이게 한마디씩 하는 건데 가끔 네. 이런 얘기가 이제 술을 먹거나 이게 나올 때가 있는데. 홍재식 기자와 이런 국제 정세 얘기할 때 가장 말이 잘 맞는 기자는 어디에 누구예요? 가장 잘 맞는 기자요. 네. 근데 여러 가지 다 기자들이 각자 좋은 거니까 생각들이 얘기해도 있어서요. 돼요. 어디에 누구예요? 글쎄 이렇게 딱 실명을 얘기하기가 좀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실명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근데 아베 총리가 오바마 전 대통령 쪽으로 확 붙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게 좀 마음에 굉장히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 연장선상에서 민주당의 하원 장악이 맞물리면서 자칫 일본이 힘이 좀 커지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자체가 좀 틀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사실 좀 한쪽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일단 이 문제 좀 이기적이긴 한데요. 일단 이 문제는 확실하게 좀 마무리 지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선을 하든 재선을 다시 퇴임을 하든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네. 그래서 다음 달에 사실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도 좀 눈여겨보는 부분도 사실 이런 네. 부분에 연계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경장벽과 관련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대북 관련과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조금 그래도 다소 안심이 됩니다만은 네. 안심이 많이는 아니고 다소 지금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갖가지 이제 제동을 막 걸어야 할 텐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북미 관계에 대한 제동도 만일 좀 거칠게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도 좀 걱정이다라는 홍재식 기자의 얘기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다음에 후배 기자들과의 또 소전전 하면서 국제 정세 얘기 네. 나오면 무슨 얘기인지 꼭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홍재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90초) 후에 돌아옵니다. 미주안인 최대 규모,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서울 메디컬 그룹. 가장 많은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가 속해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 서울 메디컬 그룹을 통하면 전문의 허가도
아주 빠릅니다. 메디케어 HMO 보험 가입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 메디컬 그룹은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서울 메디컬 그룹. 정들었던 제 차 아주자동차에서 아주 좋은 가격에 팔았어요. 나도 아주자동차에서 좋은 가격에 팔고 새 차로 바꿨지. 요즘 같은 때에 가격 잘 쳐주고 믿고 팔 수 있는 곳은 아주자동차뿐인 것 같아요. 중고차 팔고 새 차 사거나 리스할 때도 역시 아주자동차에서는 아주 큰 만족을 드립니다. 아주오토스닷컴에서 중고차 보유 현황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올림픽과 알링턴 323-731-2100 323-731-2100번. (2019년 1월 28일) 월요일 위코리아 뉴스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남가주는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끼는 날씨 보이겠고요.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샌디에고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8도, 리버사이드 76도, 놀트리지 78도, 그 외의 지역은 72도에서 75도 보이겠고 밤 최저 기온은 53도에서 55도입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까지 부분적으로 구름 끼는 날씨 보이다가 목요일부터 비가 오면서 기온도 약 10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A의 목요일 비올 확률은 100%, 금요일 50%, 토요일 70%고요. LA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74도, 수요일 70도, 목요일 62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소식 이어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다이어트 식품이나 탈모 치료제, 미세먼지 마스크 같은 제품의 사용 후기를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상에 이런 제품들에 대한 광고나 후기가 넘쳐나는데요. 사실 허위 과장 광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허위나 과장으로 판명되면 업체명을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온라인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클렌즈 주스 효능을 검사했습니다. 광고와 달리 체내 독성을 제거해주는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언론에 결과를 공개하고 97개 업체에 대해 영업 정지 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건강 관련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엔 여전히 다이어트 효과를 강조하는 클렌즈 주스 소개가 넘쳐납니다. 식약처는 소셜미디어에서 관심이 높은 제품 사용 후기에 대해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어트 식품, 탈모 방지 샴푸, 미세먼지 마스크 등이 1차 대상입니다. 인증 내용과 다르거나 모발이 두꺼워진다는 식의 허위 과장 광고로 판명되면 업체명을 실명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의학 효능을 광고하는 식품이나 화장품은 의사와 약사가 직접 검증합니다. 개인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 돌아다니는 가짜 체험기도 단속 대상입니다. 소비자가 써보고 효과가 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서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먹거리 안전을 인증하는 해썹 기준도 강화됩니다. 인증업체를 불시 점검해 기준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즉시 인증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JTBC 김백기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의외로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아시나요? 스마트폰에 집중하던 보행자나 운전자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사고가 나는 건데요. 한국에서는 위험 상황에서 미리 경고를 보내 사고를 막는 스마트 횡단보도가 개발됐습니다. 한밤중 보행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학생. 그러나 차량이 제때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로 이어집니다.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고 이를 급히 피하려던 승용차와 뒤따르던 차량이 부딪힙니다. 보행자 사망사고 중 절반 이상이 일어날 정도로 횡단보도는 대표적인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지나는데 이제 파란불이었는데 그냥 막 달려와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탁 부닥쳤는데. 스마트 횡단보도는 사고 위험이 있을 때 미리 경고를 줍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접근하면 운전자가 볼 수 있게 도로 바닥에 불빛이 켜집니다.
차량 접근 30m 전부터 경고등이 깜빡여 보행자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시스템 설치 뒤 80% 넘는 차량이 속도를 줄였고 평균 속도도 시속 6km 줄었습니다. 보행자 안전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차가 온다는 음성 경고를 보내고 차량이 접근 중입니다. 횡단보도 바닥과 스마트폰에도 각각 경고 문구가 표시돼 특히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이른바 스몬비에게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선이 아래를 향해 있는 어린이나 전방 주시를 약간 노인에게 굉장히 탁월할 것을 여겨주고요. 건설기술연구원은 스마트 횡단보도가 차량 내비게이션과 연동될 수 있도록 추가 개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 사이트의 접속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항의하기로 했는데요. 중국은 명확한 설명도 없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 사이트들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것인지 KBS가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 다음이 중국에서 차단됐습니다. 중국 인터넷 검열 감시기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다음 포털 주소를 넣자 70% 이상 차단된 것으로 나옵니다. 중국 당국은 4년 전 다음 블로그 서비스를 차단했는데 이제는 뉴스 서비스를 포함해 모든 서비스를 차단해버린 겁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사실 확인 요청과 함께 항의의 뜻을 담은 공문을 중국 인터넷 정보판공실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서비스 차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질의에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네이버도 전면 차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국의 외국 인터넷 단속은 올해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검색 엔진 빙을 차단했습니다. 미국 측의 항의에 지금은 베이징에서 접속이 재개됐지만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차단된 상태입니다. 지난 2010년 구글에 이어 빙마저 차단된다면 이제 중국 안에서 미국 검색 엔진은 모두 사라지는 셈입니다. 유튜브와 트위터, 페이스북은 물론 지난해에는 채팅 앱인 왓츠앱과 스카이프까지도 차단됐습니다. 중국은 이른바 개방형 인터넷에 대해 만리장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검열하고 통제하는 이른바 중국식 인터넷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네, 다음은 브라질 댐 붕괴 관련 소식입니다. 브라질 댐의 댐 붕괴 사고로 숨진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최소 58명으로 집계됐고 300여 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이뿐 아니죠. 댐이 무너지면서 저장하고 있던 고농도 화학 물질도 흘러나와서 중금속 오염 같은 2차 피해도 걱정입니다. 진흙 더미가 온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로에는 흙탕물이 흐릅니다. 댐 붕괴 사흘째. 브라질 정부는 여전히 305명의 생사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애가 탑니다. Meu sobrinho, eu agarro na última esperança que até eu ver ele, eu não sei como que ele vai estar. 월스트리트 저널은 488명이 숨진 1966년 불가리아 댐 붕괴 사고 이후 최악의 댐 사고라고 보도했습니다. 환경 오염에 따른 2차 피해도 걱정입니다. 무너진 댐은 철광석 채굴에 사용하는 고농도 화학물질과 오염수를 저장했습니다. 댐이 무너지면서 쏟아진 진흙은 축구장을 6번 채울 양입니다. 2015년 인근 마리아나시 댐 붕괴 사고 때도 주변 지역 물고기가 떼죽음당했습니다. 인근 주민 25만 명에 대한 식수 공급도 중단된 바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브라질 정부와 기업들이 2015년 광산댐 붕괴 사고를 겪고도 교훈을 얻지 못한 슬픈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90초) 후에 스포츠 뉴스 이어집니다. 옷깃 스치는 인연, 맺을 사이도 없이 사람들은 무엇에 그리 바쁜 것일까요? 그런 당신,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길거리 식사에 나의 시간을 맞바꾸고 눈과 귀, 혀를 자극하는 맛에 너무 쉽게 빠져드는 우리.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이 선물하는 내 몸의 변화, 일홈생식. 30년 전통의 한국장의사가 유가족들이 부담 없는 최저 비용과 고품격으로 단장된 체프를 마련하고 유가족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남가주에서 100년 전통의 역사를 지닌 포레스트론 공원묘지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한인사회에 봉사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유가족 맞춤형 장례 서비스 아이콘인 한국장의사와 포레스트론 두 리더가 유가족 여러분들이 보내야 하는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합니다. 한국장의사의 최고의 예우 서비스를 경험하시고 포레스트론 공원묘지에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평안히 쉴 수 있게 하십시오. 한국장의사 전화 323-734-5656 무료 전화 1855-886-9057. 안녕하세요. 오리온 바디샵 데이빌리입니다. 정직한 마음과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리온 바디샵을 운영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또 한 자리에서만 오직 한 길로 바디샵을 운영해 왔으니 또 많은 손님들이 단골 고객들이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직과 신뢰로 여러분의 자동차를 정성껏 잘 고쳐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저희 위치는 올림픽과 크랜쇼 코너 4100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강남회관 건너편입니다. 대표 전화는 323-525-0400 데이빌리를 꼭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스포츠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네네. 방금 전 오늘 아침에 일본과 이란 간의 아시안컵 축구대회 준결승 있었는데 일본이 이긴 모양이네요. 예, 3대0으로 이겼어요. 3골이나 집어넣었어요. 어우, 3대0. 부럽네요. 근데 이제 저도 운동을 할 때 코치나 감독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심판이 휘슬 불 때까지는 뛰라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첫 골을 보니까 이렇게 대충 보니까 그 이란 수비진들이 그 반칙이라고 막 그 심판한테 항의하는 사이에 일본 선수가 넘어졌다 일어나갖고 가서 골을 집어넣었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심판이 휘슬을 불기 전에는 끝까지 뛰어라 하는 것이 통한 경기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데 아무튼 일본이 3대0으로 이란을 깨고 결승전에 먼저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번에 어디더라? 카타르하고 할 땐가 바레인하고 할 땐가도 그 한국의 황희찬 선수가 우리 쪽 진영에서 이렇게 넘어져 쓰러져 있으니까 심판이 그것 때문에 경기를 중지시키지도 않았는데 한국 수비진들이 자꾸 황희찬 선수 쳐다보고 이러다가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공격을 받아서 한 골 먹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에서는 레프리가 심판이 휘슬 불기 전까지는 끝까지 뛰어라 하는 그런 원칙을 보여준 경기다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기분 좋은 뭐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승리죠. 3대0 완승이죠. 그래서 부럽습니다. 네, 조금은 부럽네요. 네. 그것도 아무튼 축구 얘기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15년 만에 8강전에 탈락한 한국 축구 대표팀이 갑자기 이제 생각지도 않은 8강 탈락이니까 귀국 항공편을 준비를 안 해놨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틀간 머무르다 귀국을 했는데 그래도 열성 팬들이 공항에 나와서 많이 환영을 해줬다고 그러네요. 그러니 좋은 모습이고 이것이 이제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금년 말부터 시작되는 2022년 월드컵 예선전에부터 뭔가 좀 달라진 대표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손흥민에 대해서는 또 일부 네티즌들이 아르헨티나에 메시 닮았다. 자기 팀에서는 잘 뛰는데 국가대항전은 못 뛴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격려와 끊임없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것 같기도 해요. 뭐 워낙 왔다 갔다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뭐 경기라니까 뭐 피곤하기도 하겠죠. 힘들겠죠. 네, 그런데 맞습니다. 또 만에 하나 덜커덕 뭐 부상이라도 당하면 팀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몸값이 또 보통 나가야지. 손흥민의 몸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생각을 해줘야죠, 우리 또. 네. 그런 부분도 본인도 생각할 거예요. 근데
네티즌 얘기는 이제 손흥민을 갖다 받쳐줄 만한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을 이용한 그런 어떤 세트 플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좀 연구가 돼서 벤투 감독이 명예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월드컵 다음 월드컵에는 32팀이 아니고 지금 48팀인가 나간다는 것이 지금 아주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국으로서는 그렇게 된다면 월드컵 예선이 굉장히 쉬워지는데 아무튼 월드컵 예선전부터 좋은 경기 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하튼 애들 많이 썼습니다. 한국 국가대표팀 선수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번에 국가대표팀 선수들 여러 가지 경기 안팎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다른 때보다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앞으로 벤투 감독이 이 문제를 어떻게 잘 뚫고 나가면서 팀을 만들어낼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믿었으면은 감독한테 밀어줘야죠. 힘을 실어주고 그다음에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야죠. 네. 자, 골프 타이거 우즈의 참가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파머스 인슈런스 오픈 4일간의 막을 어제 내렸는데요. 그게 참 그 뉴스를 보면은 그 각 뭐 인터넷에 떠오르는 뉴스가 1위가 누구다가 아니고 우즈가 메타 쳤다로 나와요. 계속해서. 저도 무의식 중에 4일간의 열자원이 막을 내렸는데요. 타이거 우즈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무의식 중에 물어보려다가 참았던 거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우즈가 보니까 1, 2, 3라운드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마지막 4라운드에서 뒷심을 좀 발휘하면서 5타를 줄였어요. 그래서 10언더파 278타로 공동 22. 뭐 그냥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그런 그 아주 평범한 성적을 받았는데 우즈답지 않은 스코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정도 쳤다는 것은 앞으로도 우승권에서 상당히 우즈의 활약이 돋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4라운드에서는 아무튼 상당히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샷도 좋았고 퍼팅 감각도 좋았고 1, 2, 3라운드에서는 그 퍼팅이 좀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상당히 안정된 가능성을 확인을 했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다음 또 우즈의 행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우승은 누가 했나 보니까 세계 1위가 또 1등을 했네요. 저스틴 로즈. 네? 저스틴 로즈. 네, 저스틴 로즈, 잉글랜드의 저스틴 로즈가 4라운드 합계 21언더파로 결국은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애덤 스캇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세계 1위를 다시 확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로즈가 몇 승을 했나 봤더니 10승을 올렸네요. 뭐 저스틴 로즈도 1위답네요. 그럼요, 1위답죠. 근데 그 1위 치고는 매스컴 보면 그렇게 많이 못 받는 것 같은 생각이. 저도 이제 TV를 보면서 저 친구가 저스틴 로즈인가? 뭐 그게 좀 그래요. 그래서 참 저도 좀 고쳐야 되는 게 너무 편향적인 그런 우주 얼굴은 잘 알면서 저스틴 로즈를 모른다는 건 저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네.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최세영 의원님 보면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되게 싫어하시잖아. 제가 좀 그래요. 예.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호불호가 확실하시죠. 저는 극을 달려요. 네. 네. 또 아니면 뭐를 좋아하지. 네. 이게 도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애매한 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딱 부러지고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편향적이다 볼 수가 있죠. 좀 고쳐 나가겠습니다. 네, 뭐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뉴스를 전해주실 때 또 재밌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일본의 그 마스야마 히데키가 16언더파 272타로 공동 3위했고 2위는 호주의 애덤 스캇이 2타 차로 일단 2위를 했네요. 그래서 한국 선수를 좀 들여다보니까 강성훈이 우주와 같이 공동 20위를 했어요. 가장 좋은 성적. 그리고 김시우가 29위, 배상무는 4라운드에 와장창 무너졌어요. 그래서 24단계나 떨어지면서 35위로 대회를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골프가 보면은 역시 그 한타 한타가 얼만큼 신경을 써야 되나. 한타 잘못 치면 그 다음부터 무너지거든요. 네. 그래서 참 그 골프는 역시 멘탈 스포츠라는 걸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네. 그 퍼팅에서 아주 뭐 쉬운 한 원핏 되는 그런 거를 정말 놓쳤어요. 이거는 뭐 아마추어들도 다 웬만하면 들 수 있는 것. 그런 걸 놓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티샷 할 때부터 이게 벌써 흔들리기 시작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눅이 든다 그러죠. 그런 걸 놓치게 되면 그 다음 홀에 가서 또 비슷한 거리에 가도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신경 쓰이죠. 샷이 잘 안 되는 그 퍼팅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게 나이가 들면서 많이 좀 캄다운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전홀에서 오비가 났다거나 아니면 좋은 샷이 안 나왔을 때는 그 다음 홀도 무너지고 그랬는데 이제 골프를 치고 치다 보니까 구렁이가 돼가지고 아 그래 오케이 다음 홀에 잘 치면 되지 막 그러면서 점점 성숙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성숙하면은 이제는 그때부터는 또 거리가 줄어서 또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 뭐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아쉬운 점도 있고 또 이렇게 좋은 점도 사실은 또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비밀 병기가 바로 하이브리드 클럽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이제 적게 나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아이언도 또 적게 나가기 시작하는데 골프 얘기 팁을 하나 드리면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롱아이언 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하이브리드로 바꿔주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좀 이제 자존심 상해서 안 꺼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자존심 필요 없습니다. 일단 골프는 잘 치고 봐야 되고 스코어가 좋고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 3시 30분에 슈퍼볼 열립니다. 오늘은 쿼터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네네, 쿼터백, 미국 발음 쿼터백인데 바로 프로풋볼 이제 3시 30분에 열리죠. 53회 슈퍼볼이 이번 주 일요일 조지아주의 아틀란타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킥오프를 하게 시작되는데 벌써부터 TV에서는 뭐 슈퍼볼 얘기만 나와요. 온통 스포츠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11명의 선수 중에서 바로 꽃이 슈퍼볼입니다. 죄송합니다. 쿼터백입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것이 쿼터백은 거의 백인 선수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힘보다는 어떤 그런 지략,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 뭐 그렇다고 해서 흑인이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비하하자는 건 아니고 아무튼 순간적인 판단력이 빠른 사람들이 이제 쿼터백을 맡게 되는데 두 선수를 좀 알아보니까 바로 그 24살의 제러드 고프, LA 램스 소속이죠. 그래서 이 선수는 UC 버클리 출신으로 캘리포니아가 고향인 그런 연건인데 이 선수와 이 패기, 그러니까 24살이니까 패기고 그리고 당연히 첫 번째 슈퍼볼 진출이기 때문에 그 연건의 어떤 패기와 이에 맞서는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트의 41살 톰 브래디, 설명이 필요 없는 NFL 최고의 스타입니다. 물론 브래디도 북가주 출신이지만 대학은 미시간 울버런스를 졸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런 선수가 아주 정확한 패싱과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가 능한 브래디가 9번째 슈퍼에 나서는 그리고 그 중에서 5번을 우승한 명실상부한 NFL의 전설입니다. 그래서 4회 우승에 빛나는 샌프란시스코의 조 몬타나와 피츠버그의 데리 브래드쇼의 기록을 뛰어넘은 선수라 과연 그가 6번째 우승에 도전을 하는 것이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은 처음으로 연건으로서 슈퍼볼 첫 우승에 나서는 제러드 코프냐의 대결이 지금 점점 그 관심이 갖고 있는데 지금 사실 도박 사이트에서는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트의 우승을 점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41살의 브래디, 탐 브래디, 24살의 제러드 고프, 17살 차이니까 뭐 아빠와 아들 정도는 안 되지만 삼촌 조카 정도는 충분히 되니까 삼촌과 조카의 쿼터백 대결 이것도 볼만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록이냐 아니면은 그 어떤 젊음이냐의 그 대결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온통 사람들이 슈퍼볼 이야기인데 주로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트보다는 일반 팬들이 그 처음으로 도전하는 그 고프를 응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LA 램스에 더 많은 응원과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LA 풋볼 팬들도 그날 아마 길이 안 막힐 것 같습니다. 3시 30분부터는.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경기 좀 될 것 같고 아무튼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슈퍼볼에 관련된 소식 새로운 거 들어오는 대로 업데이트해서 여러분께 하나씩 재밌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많아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234만 원. 오늘 하루 매출액이야. 과연 내가 오늘 몇 개의 테이블 세팅을 쳤을 것 같니? 180도 기름에 데이고 카레에 베이고 얼마나 쓰라린 줄 알아?
아파. 지금 현재도 굉장히 쓰라린 상태야. 소름 돋아. 나 정신 안 차릴래? 네, 연예뉴스 속으로 연예인. 무슨 영화의 트레일러 일부 장면이 좀 또 나오고 있는데요. 배우 이한이, 류승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나왔네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게 갈비냐 치킨냐 뭐 이런 데서도 나오는 것 봐서는 치킨집 얘기 같기도 하고 갈비집 얘기 같기도 하고 여하튼 일단 불러봐야 되겠습니다. 연예인 권선일 리포터.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한식인가 양식인가. 셰프강 푸드리앱 제공 연예 뉴스 속으로 연예인. 오늘은 대박난 소식 2가지 준비했습니다. 대박, 뭐가 이렇게 대박이 났길래 아까 들려주신 갈비집인지 치킨집인지 그런 얘기가 대박 났다는 거예요? 네, 이거 맛깔스럽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일단 첫 번째 대박 소식은 방금 들으셨던 예고편 영화가 바로 개봉 5일 만에 300만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무슨 영화예요? 네, 배우 이병헌이 아닌 감독 이병헌이 메가폰을 잡은 코미디 영화 극한 직업입니다. 배우 이병헌 씨가 감독을 했어요 여기서? 아니요, 아닌 감독 이병헌이요. 배우 동명이인? 이병헌이 아닌. 네네. 동명이인? 그렇지요. 아, 네. 왜냐면 저처럼 이렇게 깜짝 놀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한번 해본 거예요. 아, 그렇게 깊은 뜻이? 네, 그렇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병헌과 동명이인이죠. 같은 사람 아닙니다. 네. 네, 예고편을 보니까 무슨 치킨집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이에요? 네, 마약반 형사팀들이 마약 사범들의 아지트 건너편에 있는 치킨집을 인수해서요, 잠복 근무를 하기 위해서 그랜드 오픈을 하게 되는데, 이 치킨집이 대박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게 수사를 해야 되나, 닭장사를 해야 하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이후 최고의 난관에 봉착한 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 아니라 수사 반, 장사 반, 반반 치킨집이네, 완전히 여기. 그렇지요. 네. 이 마약반 형사들이 마약범을 잡으려고 치킨집에서 위장 창업을 했는데 장사가 잘 된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네, 그것은 이제 영화를 보시면 M입니다. 딱 보면 M입니까? 네, M입니다. 그럼 여기 LA에서도 볼 수 있습니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LA 부에나팍 CGV에서 현재 절찬리에 상영 중입니다. 엄청 웃기다고 합니다. 엄청 웃기요.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일단 뭐 들은 것까지는 보면 왠지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국에서는 얼마나 관객이 지금 들었대요? 네, 5일 만에 무려 3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대박이네요. 네. 첫 번째 소식, 네. 첫 번째 대박 소식이었습니다. 치킨집 대박, 그 다음에 관객 수 흥행 대박 치고 있는 치킨집 대박 얘기.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네, 극한 직업입니다. 극한 직업 기억해 놓고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박 소식 잘 들었고요. 두 번째 대박 소식은 뭡니까? 네, 요것은 이제 대박을 넘어서 완전히 잭팟이 터졌습니다. 앞서 1부, 2부 뉴스에서 우리 송봉우 앵커님께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매회 무려 1,000만 명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다고 합니다. 네, 이 권선희 리포터가 준비한 원고에는 다음 질문은 제가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무슨 프로그램인데요? 라고 질문이 되어 있는데 뻘쭘하네. 내가 1시간 전에 뉴스 다 했는데 이걸 그렇게 얘기하기는. 제가 알죠. 미국에서 복면가왕 미국판 만든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The Masked Singer 미국판 복면가왕입니다. 뻘쭘해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2015년 첫 시작한 그런 프로그램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바로 MBC 음악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의 포맷을 미국의 폭스사에서 그대로 갖고 왔죠. 이 미국판 복면가왕 더 매스크드 싱어 한 해 시청자가 무려 1,000만 명. 아, 이건 정말 대박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에서는요, 한국과는 달리 시청률보다는 시청자 수로 이 프로그램의 성패를 가늠하는데요. 보통 1,000만 명을 기준으로 이 1,000만 명이 넘으면 대박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지금 코 훌쩍훌쩍 거리신 거예요? 네, 저 감기 걸려서 콧물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예? 대박이다. 뉴스 중간에 코 훌쩍거리시냐고 잠시 멈췄어요. 그걸 또 제가 알아챘어요. 이거 대박이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요. 네, 바로 우리 한국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카피한 무한에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미국 프로그램이 이렇게 대박이 났다고 하니까요. 정말 왜 이렇게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래서도 지금 콧물이 막 줄줄 흐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 대박 익스큐즈. 예. 네. 여하튼 이 프로그램이 방송 시작부터 끝까지 팍스와 이 원작자인 MBC가 그 로고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크게 나오는데 그걸 볼 때마다 자랑스러워요. 뭐 저는 뭐 MBC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잖아요. 그렇죠. 저희 한국 방송 로고가 이렇게 크게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 뿌듯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방송이 이제 유튜브로 만들어져서 저 연예뉴스가 유튜브로 올리잖아요. 네네. 그때 권선희의 연예뉴스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땐 또 자랑스러운 로고가 하나, 또 회사 이름이 하나 딱 올라가 있잖아요. 위코리아요? 위코리아가 크게 써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한국판 복면가왕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미국판 복면가왕은요, 이 출연자들이 아예 몸을 전체를 가리는 커스텀을 입고 나오는데요. 네. 그 이유가요, 미국은 이제 다인종 국가이다 보니까 이 피부색도 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를, 아예 그냥 몸 전체를 한 톨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커스텀을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강대국답게 정말 화려하고 스케일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하이 퀄리티 수준의 커스텀을 입고 등장을 하는데 이 커스텀 한 벌당 제작 비용이 무려 2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 20만 불 되네요. 네, 그렇죠. 앞서 뉴스에서는 20만 불이라고 보도해 주셨는데 네. 한국 그 환화로 계산을 하면 뭐 2억 정도 되겠죠. 네, 굳이 그걸 한화로 뭐하러 계산해요? 여기 미국인데. 네. 저는 자꾸 쓸데없는 헷갈려가지고요. 쓸데없는 네. 애 쓰지 마시고요. 여하튼 뭐 그 커스튬 제작 비용도 그렇고 제작비 또한 네.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텐데 회당 시청자가 1,000만 명이 넘었으니까 투자한 만큼의 가치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되는데 현재 이 매스크드 싱어 몇 회까지 방영됐나요? 네, 1월 2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요, 총 4회가 방송이 됐고요. 회당 6명이 출연해서 경험을 벌인 뒤, 이제 한 명씩, 1회에 한 명씩 탈락하는 방식입니다. 뭐 지금까지 안토니오 브라운, 뭐 테리 브래드쇼 풋볼 선수 2명과 80세 중국계 미국 배우인 타미 청, 또 한국계 코미디언 마가렛 조, 한국 이름은 조모란, 네까지 4명이 탈락했습니다. 네, 운동선수, 가수, 배우들까지도 출연자들이 아주 다양하네요. 네, 그리고 한국 복면가왕에도요, 이 매스크드 싱어의 패널 중 한 명인 한국계 배우 켄 정이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켄 정뿐만이 아니라 데드풀의 배우 라이언 레놀즈, 또 시스콘을 부른 스틸 하트 밀첸코까지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미국판 복면가왕에도 한국 연예인을 캐스팅할 계획이 있다고 어제 제작자가 밝혔습니다. 와, 미국판 복면가왕에 한국 스타가 출연한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한국 스타여야 할 터인데요. 글쎄요, 월드스타 중 누군가가 나올 것 같은데 짐작 가는 연예인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름이어야 하니까 뭐 김연아 선수나 아니면 월드 배우 이병헌 혹은 노래도 잘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 방탄소년단 중에 한 명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싸이 나오면 사람들이 다 싸이 다 알잖아요. 싸이. 싸이 생각을 못했네요. 근데 싸이는 나오면은 그 복장 입고 나와도 사람들이 금방 알 거예요. 짜리몽땅에서. 또 뭐 키를 뭐 이렇게 조절해서 커스텀을 입으면 또 모를 수도 있겠죠. 싸이가 유력합니다. 싸이가 네. 유력하네요. 네, 한국의 복면가왕을 리메이크한 미국판 복면가왕 더 매스크드 싱어 대박 소식까지 아무튼 잘 들었고요. 자, 오늘 끝곡은요. 네, 복면가왕 얘기 한참 했더니 사실 이 복면가왕의 원조가 따로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네, 개그맨 이경규 씨가 제작한 영화죠. 복면다로의 주인공 차태현이 복면을 쓰고 부른 복면다로의 OST입니다. 2차선 다리 띄워드리면서 지금까지 저는 권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